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50조 원이라는 역대급 돈다발을 쌓아대고 왔는데 한국이 문전박대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국이 절을 하며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돈으로도 못 사고 훔치려다 실패한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 도대체 저 작은 나라에 뭐가 있길래 미국 장군들조차 벌벌 떠는 걸까요? CIA조차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혀를 내두른 한국인의 미친 배짱과 기술력.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다국적 연합항공훈련 오션 가디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 음속 미사일 그리고 벌떼처럼 날아드는 소형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차세대 요격 시스템을 검증하는 일종의 무기 박람회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이지스함과 영국의 구축함, 프랑스의 최신형 레이더가 괌 앞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 성벽을 쌓은 듯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군 기술진이 초대받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독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그저 미국의 구형무기 체계를 조립하거나 부품이나 납품하는 하청 국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거나 기껏해야 심부름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팀이 수송기에서 거대한 검은색 컨테이너 2동을 내릴 때 현장에 있던 선진국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미군의 세련된 장비들에 비해 너무나 투박하고 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게 뭡니까? 김치 저장고라도 가져온 겁니까? 영국군 장교가 던진 농담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도 거들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를 가져오라니까 웬 쇳덩이를 가져왔네. 한국은 아직도 80년대에 살고 있나 봅니다. 저 역시 그들이 가져온 장비가 너무나 볼품없어 보여서 그저 구색 맞추기 용으로 참가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일을 하는 장인의 무뚝뚝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웃음이 경악과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훈련 3일차 미 해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모의 표적 탐지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골프공만 한 초소형 스텔스 드론 수십 대를 띄우고 이를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을 수 없는 드론은 항공모함조차 무력화시키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이지스 레이더와 정찰 위성이 가장 먼저 표적을 찾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들 역시 자신들의 최신형 레이더를 뽐내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시가를 물고 여유롭게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개시 버저가 울리고 단 0.03초 만에 한국팀의 상황실에서 표적 획득 신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조차 아직 전파 예열도 끝나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B-2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한국팀 모니터에 32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찍혔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그 투박한 검은 상자는 150km 밖에서 비행 중인 지름 4cm 크기의 초소형 드론 32대를 모조리 찾아내어 좌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미군 사령관은 시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시스템 오류야.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재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존의 고성능 레이더도 탐지 거리가 50km 내외이고 반응 속도 역시 2초 이상 걸리는 것이 물리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비는 탐지 거리 150km의 반응 속도 0.001초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결과였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한국이 미리 표적 위치를 알고 조작한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 기술진들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도 10년 넘게 연구 중인 차세대 센서 기술을 독자 개발 무기로 완성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을 위해 드론의 비행 경로를 무작위로 바꾸고 날씨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로 설정한 2차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빗방울과 드론을 완벽하게 구분해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의 예상 이동 경로까지 99.9%의 정확도로 예측해냈습니다. 마치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한 저는 한국 팀의 장비 주변을 서성거리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탐지 장비는 그들이 숨겨온 진짜 무기의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무기를 보조하기 위한 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눈알 하나가 전 세계 레이더 기술을 압도했는데 그렇다면 그 눈이 바라보고 타격할 진짜 주먹은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거나 미국의 기술을 훔쳐 개량한 짝퉁일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검은 상자 속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한국만의 비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실제 교전 상황에서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정글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전초기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정글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전초기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경 너머 울창한 밀림 깊은 곳에서 반군 세력이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대량으로 조립하고 있다는 첩보가 CIA를 통해 입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미군 지휘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는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와 벌컨포를 전진 배치했고 하늘을 뒤덮을 듯한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레이더 기지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고작해야 반군놈들이 날리는 조잡한 드론 따위는 세계 최강 미국의 방공망 앞에서는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3시 47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윙윙거리는 기분. 나쁜 모기떼 소리가 기지 전체를 감싸기 시작하자 우리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기지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고 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휘관의 사격 명령과 함께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요격. 미사일들이 붉은 화염을 뿜으며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절망적인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쏜 20억 원짜리 미사일이 격추한 것은 고작 300만 원짜리 상용 드론에 폭탄을 매단 싸구려 미끼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폭 드론들은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아군의 레이더 기지와 탄약고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끔찍한 단어가 현실이 되어 우리 목을 조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첨단 방공망은 순식간에 구멍이 뚫렸고 값비싼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공포들이 불을 뿜으며 필사적으로 탄막을 형성했지만 시속 150km로 날아드는 손바닥만 한 드론들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탄피와 귀를 찢는 소음 속에서 아군끼리의 통신마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미군의 위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준비를 하던 미군 지휘관들 사이로 한국 팀 책임자인 한 박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은커녕 마치 매일 겪는 일상인 양 지독할 정도로 차분한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박사는 다급해진 현장 지휘관에게 짧고 간결하게 한국 장비의 가동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장교 하나가 지금 장난하냐, 이 난리통에 그까짓 검은 상자가 무슨 소용이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한 박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모니터만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팀 엔지니어들의 손놀림이 빨라지더니 훈련 때 보았던 그 검은 컨테이너의 지붕이 열리고 기이하게 생긴 매끈한 원통형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신도 없고 미사일 발사관도 없는 저 매끈한 금속 원통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국군 고문관은 저게 대형 스피커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그 장치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극비리에 개발해온 독자 개발 무기 레이저 대공 방어 체계 코드명 K-STAR의 실전형 모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한국형 레이저 무기였지만 저는 그저 실험실 수준의 기술일 것이라 치부했었습니다. 미국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전력 공급 문제와 빔 감쇄 현상을 한국이 해결했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보란듯이 그 모든 편견을 비웃으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타겟 낙온 완료, 출력 30% 개방이라고 은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발사 소음도 화약 연기도 없이 그저 밤하늘을 수놓던 수십 대의 드론들이 갑자기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툭툭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발음도 불꽃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섬뜩한 죽음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장을 뒤덮던 굉음이 사라지고 드론들이 추락하는 둔탁한 소리만이 정글의 밤을 채웠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48대의 드론 군단은 단 한 대도 남김없이 지상으로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아군이 쏜 총알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웅성거리는 장교들을 뒤로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추락한 드론의 잔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통 대공포에 맞은 드론은 산산조각이 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에 당한 이 드론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다만 드론의 가장 핵심 부품인 자세 제어용 자이로 센서 부위에 정확히 직경 5 크기의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이 뚫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 구멍은 마치 정밀한 레이저 수술용 메스로 도려낸 듯 깔끔했고 그 안쪽에 반도체 칩만이 새까맣게 타버려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150km로 날아다니는 표적의 급소를 수 킬로미터 밖에서 저격하듯 뚫어버린 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가 좋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선진국 군사 고문관들이 가장 경악했던 것은 파괴력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팀 상황실의 교전 기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수치들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군사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들이었습니다. 평균 교전 시간 0.02초, 표적 추적 오차 0.001, 에너지 효율 98%, 미국의 방산 대기업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최신형 레이저, 무기조차 드론 한 대를 무력화하는데 평균 3초에서 5초가 걸립니다. 그마저도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여 한 번 쏘고 나면 긴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아예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식하게 센 힘으로 드론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이 드론의 비행 패턴과 약점을 0.001초 만에 분석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펄스 형태로 쏘아보내 신경만 끊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미국 방식과 달리 급소에 침을 놓아 쓰러뜨리는 무협지 속 고수의 기술과도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본 영국 고문관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현재 서방 세계의 센서 기술로는 이런 반응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외계인이라도 고문에서 기술을 얻어낸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박사는 이 놀라운 수치 앞에서도 그저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장비를 점검하며 습도가 높아서 레이저 굴절률 보정에 애를 먹었다. 다음엔 오차를 더 줄여야겠다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99.9%의 명중률을 기록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저 편집증적인 완벽주의. 그것이 바로 한국의 무기를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연합군 장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의 컨테이너 주변을 기웃거리며 도대체 어떤 센서를 썼길래 이런 탐지가 가능하냐, 렌즈는 어느 회사 제품이냐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오만하기 짝이 없던 미군 사령관조차 한 박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K-STAR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기계적인 성능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의 힘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수조 원을 들여서도 실패했던 네트워크 통합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한국은 독자적으로 완성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본국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방산 기술 평가 및 대응 방안이었지만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앞서 달리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에 높으신 분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동맹국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고 돈으로 기술을 사거나 압력을 가하면 언제든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굴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며칠 뒤 태국에서의 전과가 아름아름 퍼져나가자 세계 무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은밀한 제안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겉으로는 전략적 동맹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이라고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의 팔다리를 묶고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날강도 같은 신보가 가득한 제안이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끼로 던지며 한국을 유혹했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힘들의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저는 즉시 펜타곤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은 제 보고서를 과대망상증 환자의 헛소리 취급하며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 무기로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가 과장되었다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진실은 언제나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법입니다. 나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제 보고서의 요약본이 유출되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주들이 폭락하고 드론 방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국방부 장관들이 한국으로 한 라인을 개설하려 한다는 첩보가 CIA에 빗발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국 방산업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50년의 방산 패권을 한국에게 고스란히 내줄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미 국방부의 실세이자 방산업계의 거물인 토마스 블랙 차관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블랙 차관보는 침통한 표정으로 스크린에 숫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50조 원, 그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무기 구매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블랙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겁니다. 돈방석에 앉게 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명백한 기술 강탈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혈맹을 위한 대규모 투자인 척했지만 계약서 뒷장에는 악마의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의 완전한 이전과 미국 내 생산 의무화, 그리고 제3국 수출 통제권 양도까지. 이것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 제2의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는 기술 주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들은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한국 정부의 눈을 가리고 기업들의 탐욕을 자극하면 손쉽게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70년간 어떤 세월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무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협상단 전용기에 오르며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음모를 실은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1차 협상 테이블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블랙 차관보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5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두툼한 계약서를 한국 측 대표단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선 사업가라도 된 양거만한 태도로 이것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서명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협상 대표인 김대령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빛이 매서워지더니 이내 서류를 덮어버리고 블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핵심 알고리즘 이전과 생산 라인, 미국 이전을 요구하는 조항들은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기술 종속을 의미한다며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감히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맹이라는 단어를 무기 삼아 은근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떼면 한국은 고립될 것이고 기술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고립 속에서도 생존해왔고 이 기술은 그 생존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보호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조차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입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블랙은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공동기술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의 최고급 해커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투입하여 시스템의 핵심 코드를 빼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 역시 검증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연구소 깊숙한 곳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국 연구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버에 접속하여 독자 개발 무기 K-STAR의 소스 코드를 복사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사한 코드를 시뮬레이터에 돌려보았지만 시스템은 먹통이 되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킹마저 실패하자 미 국방부의 실세 로버트 달튼 차관보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외교적 고립이라는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하여 긴급 타자 안보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겉으로 내건 명분은 신무기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방지였지만 그 실상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이단화로 낙인 찍어 왕따로 만든 뒤 굴복시키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중압감과 함께 거대한 힘의 폭력을 느꼈습니다. 원탁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달튼은 거만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한국 대표단을 마치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무기 K-STAR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통제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국제 안보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없는 한국의 기술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아 언제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동맹의 질서를 위해 한국은 즉시 모든 기술 데이터를 공유하고 미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과 일본의 대표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달튼의 의도대로 한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정의나 진실 따위는 힘의 논리 앞에 무력하게 묻히고 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이수진 중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흔한 연설문 한 장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튼의 권위보다 더 강렬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중령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본 뒤 차분하지만 폐부를 찌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띄워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존 방공 시스템의 오작동과 요격, 실패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와 K-STAR가 실전 배치된 이후의 사상자 수를 적나라하게 비교한 도표였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낸 사상자 수천 명 vs 한국 무기의 사상자 0명. 그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는 100마디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한 웅변이었습니다. 이 중령은 달튼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란 무엇입니까? 무고한 아이들이 폭격에 죽어나가도 미국산 무기만 팔리면 그만인 그런 질서입니까? 한국은 무기를 파는 판매국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운영 기준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운용하는 철학과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겠다는 한국의 대전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무기로 패권을 휘두르려 할 때 한국은 기술을 도구로 생존의 연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드론 공격에 시달리며 미국의 비싼 무기 강매에 지쳐있던 동유럽과 중동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한국 대표단에게 몸을 기울이며 구체적인 협력 조건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한국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의 이 한마디는 달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일본과 독일 대표단마저 한국의 제안이 훨씬 합리적이고 인도적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달튼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동맹의 의무를 운운하며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판을 깔았지만 정작 그 판 위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따자 안보회의가 한국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그 순간 이수진 중령은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다는 듯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마지막 영상은 태국 국경 교전 당시 보안 등급이 가장 높았던 기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48대의 드론이 기지를 향해 날아오다 K-STAR의 레이저 피격을 받는 장면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레이저에 피격된 드론들 중 후발대 12대가 추락하지 않고 공중에서 멈칫하더니 갑자기 기술을 돌려 자신들을 쏘아올린 캄보디아 반군의 진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드론의 조종관을 낚아챈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중령은 경악하는 각국 대표들을 향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K-STAR의 진짜 능력인 능동형 광학 해킹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쏘는 레이저는 단순한 열에너지가 아닙니다. 드론의 광학 센서나 통신 포트의 고밀도 데이터를 빛의 형태로 전송하여 순식간에 제어권을 탈취하는 기술입니다. 즉, 적의 무기를 우리의 무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어 탈취 소요 시간 0.05초, 역추적 오차 범위 1의 이내, 동시에 해킹 가능 수량 100대 이상. 이것은 물리적인 타격을 넘어선 전자전의 혁명이자 현대전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자전기, 그라울러도 수분이 걸리는 해킹을 한국의 독자 개발 무기는 찰나의 빛으로 해낸 것입니다. 로버트 달튼 차관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물은 마시지도 못한 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드론이 아니라 최신형 전투기나 유도 미사일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통제권을 뺏겨 아군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중령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는 무기를 넘어서 적이 쏜 화살이 다시 적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입니다. 자신이 쏜 무기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다면 그 누구도 감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테니까요. 회의장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지금까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었군요. 한국이 50조 원이라는 거금을 거절하고 미국의 압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패를 가진 게 아니라 전장의 모든 무기를 지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고작 돈 몇 푼으로 하청 생산을 강요하고 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니 그들의 눈에는 미국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게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구식 미사일 재고를 팔아치울 때 한국은 조용히 미래 전장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국방 패러다임은 한국이 만든 기준에 따라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잘 맞추는 무기가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고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한국의 기술 철학 앞에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튼 차관보는 비틀거리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그 뒷모습은 저무는 제국의 쓸쓸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단상에 선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총성 없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전 세계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승리했고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아류 국가라 폄하했고 그들이 만든 무기를 장난감 취급했던 제 자신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수천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최수석 엔지니어의 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100년은 앞서 있는 것 같다고 찬사를 보내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르시아 씨,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이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실험에 실패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고 전쟁에서 지면 바다 건너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내 가족이 죽습니다. 우리에게 방산 기술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무기 K-STAR에 담긴 진짜 기술은 레이저도 인공지능도 해킹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전선이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돈으로 매수할 수도 코드로 복사할 수도 스파이를 심어 훔쳐갈 수도 없는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DNA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와 국방부가 경악했던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존을 향한 저 처절하고 위대한 집념은 영원히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훔치고 싶었던 것은 K-STAR의 설계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를 밤새워 그려낸 엔지니어의 충혈된 눈이었고 그 무기를 들고 전방을 지키는 병사의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혼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저 거대한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밤을 새워 레이더를 지키고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며 기술을 개발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수호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 가족을 지키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동기가 최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졌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쏘아 올린 빛은 영원히 이 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펜타곤의 비밀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쉼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한국의 무기를 필요로 하며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상승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한계를 기술과 정신력으로 극복해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의 서사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더욱 명확합니다. 세계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안보 위협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전쟁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인류를 겨눌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고 불가능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5천만 국민의 생존 본능입니다. 돈으로 기술을 살 수는 있어도 이 본능은 살 수 없습니다. 해커를 동원해 코드를 훔칠 수는 있어도 이 정신은 훔칠 수 없습니다. 미국이 50조 원을 미끼로 던져도 한국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에게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고 내 땀으로 지킬 때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K-STAR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형상화된 결정체입니다. 이제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강대국들이 경계하며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한국의 방패가 되었고 여러분이 지켜낸 하루하루가 한국의 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자금 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만든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엽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펜타곤도 과학자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당신의 핏줄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DNA가 바로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될 것입니다. 저 로버트 가르시아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자유진영의 평화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위대한 당신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뛰는 전율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당신이 있어서 강합니다.